이 정보와 전자정부 요거 좀 보고 지방행정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제가 탁탁 집어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인데 뭐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내용들이야 거의. 지금 현재 이 사회를 뭐라 그래요? 지식정보 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전까지 20세기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죠? 산업사회.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 다음에 오는 사회. 요걸 이제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지식정보 사회를 특히 이제 다니엘 벨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 벨. 이런 건 상식적인 거야. 후기 산업사회라 그러지. 산업화 사회 다음에 오는 새로운 이제 인간사회 형태. 그래서 여러분 미래학자 가운데 이 지식정보사회를 예견하는 대표적인 학자면 떠오르는 사람. 제3의 물결. 도전 골든벨. 자, 준비. 제3의 물결 누구예요? 저자. 엘빈 토플러. 그럼 제3의 물결이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제3의 물결이면 제1의 물결이 있겠죠. 1의 물결은 뭐예요? 농업혁명, 신석기혁명. 그래서 무슨 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농업사회, 패러다임. 그 다음에 2의 혁명은 뭐겠어요?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제3의 물결, 60년대, 70년대 이제 나타난 그러니까 정보통신혁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식정보사회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 이 제3물결이라는 책에서 쓴 말인데, 여러분 이제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죠. 그래서 산업사회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조직 형태가 뭐죠? 관료제. 영어로 뷰로크러시. 근데 이제 지식정보사회는 급변하는 사회고 사람들이고 굉장히 다양화되는 사회죠. 그럼 여기에 맞는 이제 생산 시스템,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시 산업사회는 이런 것도 상식적인데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생산 메커니즘은 품종은 적게 하고 대량으로 찍어내죠. 대량 생산.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요? 포디즘이라 그러죠. 포디즘. 이제 포드 자동차 할 때 포드 시스템. 자, 근데 이제 지식정보사회,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디즘적인 생산 방식에 적합한 조직 형태가 바로 관료제라는 거지. 관료제. 근데 이제 지식정보사회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달라지죠. 품종은 많게 하고 조금씩 찍어내죠. 자, 이런 생산 방식을 포스트 포디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포디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적합한 조직 형태는 관료제가 아니죠? 뭐가 돼요? 에도크라시가 되는 거지. 에도크라시. 그래서 에도크라시가 엘빈 토플러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 그 조직 이론에서 공부했던. 자, 그래서 뭐 지식정보사의 간단한 뜻 보면 여러분 자, 산업사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중요했다면 지식정보사에서는 뭐가 중요해져요? 말 그대로 지식과 정보.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사회. 이거 이제 지식정보사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분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죠. 데이터. 데이터는 뭡니까? 그냥 기호의 집합체지. 여러분 자, 이 데이터 가운데 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된 데이터가 뭐예요? 인포메이션이지.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 가운데 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인포메이션이 되고, 자, 인포메이션이 보다 축적 체계화돼서 그냥 어떤 문제에 그대로 통째로 쓰이게 되면 얘가 뭐예요? 날리지가 되는 거지. 날리지. 그래서 얘가 인포고 날리지. 인포메이션. 기억 나온 김에 인포메이션하고 날리지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불가산이죠. 여기 many informations 하면 틀려요. a lot of information, much information 이렇게 해야지. 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나? 김범수 선생님. 자, 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게 되게 중요해. 그 가산, 비가산 나누는 게,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식정보의 사회의 특징이 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읽으세요. 그냥 리딩. 그냥 상식적으로 읽으시면 돼. 자, 오른쪽에 보시면 2번. 자,
이렇게 지식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공부하는 행정에 미치는 함의, 요거는 좀 봅시다. 자, 먼저 이 정보통신 기술의 기초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요거를 자 IT의 기초에서 직접적 참여민주주의, 요거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텔레디마크러시라 그래, 영어로 텔레디마크러시.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정부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분권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직 이론에서 네트워크 조직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IT 발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행정 서비스도 동그라미 3번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지금 3번, 4번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자적인 행정 관리.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거예요. 6번. 자, 아까 에도크라시라 그랬습니다. 에도크라시는 수직성이 강하대요, 수평성이 강하대? 수평성. 그래서 에도크라시, 뭐 동태적 조직, 지식정보 사용 미래 조직의 이제 수직성 또는 계층제 강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수평화된 네트워크 조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지식정보사의 역기능인데, 이건 이제 문제점들이요. 문제점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요즘에 스몬비 양산되는 것도 다 문제점이죠. 스몬비 알죠? 몰라? 아예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좀비처럼. 아까도 보니까 여기 쉬는 시간에 저기 식당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부딪힐 뻔했어요, 자동차에. 이러고 가더라고. 그냥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아니, 뭐, 그건 어쩌고 한 거고, 중요한 거는 뭐야? 3번이에요, 3번. 자, 이 지식정보사의 추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역기능이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러지? 여러분, 디지털 디바이드를 번역을 해서 뭐라 그래요? 정보격차라 그래요? 정보격차. 그래서 이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야. 그래서 이제 정보가 새로운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건데, 나머지는 쭉 보시고 넘기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자, 정보격차,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편적 서비스라 그래요. 보편적 서비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 유니버설 서비스. 유니버설 서비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념에 이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지식정보사에서 국민들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정책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걸 이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요금 있죠? 많이 싸졌죠? 아이 저거 빼고 단말기 그 할부금 빼고, 단말기 할부금은 그건 핸드폰 요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원칙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핸드폰 요금만 보면요, 되게 싸졌어요. 지금 음성은 무료잖아. 데이터 요금만 받잖아요. 또 저 알뜰폰 같은 데 보면요,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면 뭐 음성 200분에 데이터 2기가 뭐 이렇게 한 달에 12,000원. 옛날에 삐삐 요금이야. 삐삐가 한 달에 12,000원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이게 이제 정부의 지금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서 많이 싸진 이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양가로 2번 요거 별표해 두세요. 자, 밀러라는 학자가 제시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지향이라 그러는데, 이건 좀 외우셔야 돼.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먼저 접근성. 자, 다시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한 자, 정책의 지향 5가지를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접근성. 여기서는 거기 자, 접근성은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누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1차적으로 확보돼야 될 게 접근성이야. 그 다음 이제 2차적인 게 활용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이미 거의 뭐예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확보가 돼 있죠. 여기 이제 접근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가능성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유연성을 가진 쌍방향적 기기와 인터페이스가 고야니. 그럼 자, 접근성, 통신망을 깔았어. 근데 과거 우리 90년대처럼 통신망은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 익스플로러 그때 내비게이터 알아요? 익스플로러 이전에 있었던 건데,
그래, 그때는 인터넷 초기만 하더라도요, 그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깔려있지만 사람들이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야.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정보화 교육 같은 거, PC 활용법 뭐 이런 것들도 막 하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의미한 목적성.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목적가치 실현에 이제 기여해야 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 뭐니 해도 affordability. 이 영어에서 이것도 중요하죠. afford. 다음에 투부정사죠. afford.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cannot afford to 부정사. 나 감당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영어 선생님 쫓아오겠다. 자, 그래서 밀러라는 학자가 이제 보편적 서비스의 지향이다라고 해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보사의 일반에 관한 내용이고, 5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체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의미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뭐가 구축이 돼요?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요거를 행정정보체계라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 초기적 개념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경영학에서 이제, 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보 시스템을 이제 기업들이 구축하게 되지. 이걸 이제 경영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MIS라 그래. MIS. 뭐의 학자겠어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거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제 사실 경영이나 행정이나 비슷한 측면이 있죠.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요 앞에다가 퍼블릭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PMIS. 요걸 이제 행정정보체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요런 행정정보체계가요. 행정정보체계가, 자, 다시. IS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슬람 국가 아니야?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야. 정보 시스템인데, 이 정보 시스템의 형태가, 자,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층부고, 중간관리자고, 고위층이죠. 그러면, 자, 하층부, 중간관리층, 고위층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의 형태나 유형이 다르죠. 그러면 각각의 적절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조직의 하층부에 적용된 정보 시스템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 다. EDPS라 그러죠? EDPS? 이런 것들은 알아두세요. EDPS가 뭐의 약자예요? 음담패설? 이제, 전자된 데이터를요,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이게 EDPS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에 보면 여러분, 자, 편의점에도 정보 시스템 구축돼 있죠? 편의점 알바해본 사람 알잖아요. 포스라 그러죠?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해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가, 어떤 물건이 팔렸고,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 이게 다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관리자가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MIS라 그래요. MIS. 관리정보 시스템. 주로 이제 요 거래정보 시스템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서, 요약정보,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이제 DSS라 그래요. DSS. 이건 이제 Decision Supporting System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 토대를 갖춰주는 걸 DSS라고 그러는데, 이 DSS가 최근에는 뭐로까지 발전하고 있냐면요. ES로 발전하고 있어요. ES. ES 뭐예요? Expert. 전문가 시스템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저거 생각하시면 네이버의 지식 검색 시스템 같은 거.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도 어떻게 네이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 자, 중요한 건 548페이지. 표가 중요해요, 표가요. 자, 2번 제목에 아니면 표 안에다가 정보화 동그라미 하시고, 조직의 변화. 이렇게 하살 표시하시고. 정보화, 조직의 변화. 자,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정보화가 이루어졌을 때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조직 이론에서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이야.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형광펜. 자, 조직 구조가 관료져야 돼요? 탈관료져야 돼요? 탈관료져야 됩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표 바로 밑에 까맣게 1번인데요. 자, 요걸 이제 레비트 히슬러 모형이라 그래.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쯤에. 자, 이 레비트와 히슬러라는 학자가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정보기술이 도입이 되면요. 전통적인 조직 형태, 피라밋 구조죠. 이 피라밋 구조가 탈관료제와 관료제가 피라밋이 약화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종입니다. 종, 벨. 종 위에다가 럭비공을 이렇게 올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조직 형태가, 구조가. 이게 레비트 히슬러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피라밋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기술이 도입이 됨으로써 전통적인 피라밋 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들이 왜 사라지냐면요. 아까 얘네들이 하던 주된 업무가 뭐예요?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거든요, 중간관리자들은. 근데 여러분들 IT를 도입하게 되면 엔터 한 방 치면 실시간으로 보고서가 집계돼가지고 프린트가 돼버리잖아요. 얘네들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자, 니은번에 보시면 이제 중간관리층과 지원 인력이 감축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규모 커져 작아져. 소규모화되고, 자, 여러분 중간관리층이 사라지니까 여기 보세요. 층 자체가 늘었어, 줄었어? 줄었죠. 자, 그리고 자, 낮은 행정농도 줄쳐두시고, 낮은 행정농도. 여러분 행정농도가 우리 뭐였죠? 행정농도가 뭐분의 뭐예요? 개선분의 참모잖아. 참모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정보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죠. 전문 지식을. 그러니까 참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행정농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줄 치세요. 네 번째 리을번. 자, 개서제적 지위와 권한은 약화되고 뭐가? 전문성이나 지식 기반의 지위나 권한이 강화돼요. 이게 그 옆에다 땡땡하고 대표적으로 무슨 팀제 같은 경우에 이렇지. 팀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조직의 수평화 동그라미 하시고 네트워크화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공부했던 뭐 네트워크 조직, 삼엽 조직, 후기 기업가 조직 그리고 니은번에 이음매 있는 없는 조직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IT에 근거한 조직 간의 연계성 증가. 자, 요거 이번에 저기 국가직 7급인가 나온 것 같던데 이 G2C는 뭐예요? G2C? 여기 이 숫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로 to야, to. 그래서 government to citizen이죠, citizen. 그래서 누구와 누구 간에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정부와 시민 간에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G2B는요? G2B는 이거는 이제 정부하고 B는 비즈니스, 기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G2G는 뭡니까? 정부와 정부.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런 식의 개념들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권력관계 봅시다. 권력관계. 야, 권력은 집권화 아니면 분권화죠. 그럼 이제 정보기술이 도입됐을 때, 자,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집권화 동그라미 1번에 분권화 따로 동그라미. 자,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결론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분권화가 대세예요. 분권화가. 왜냐하면 지식정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회고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사회인데 집권화시키면 대처가 늦어요. 그래서 분권화가 대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전자정부로 갑시다. 여러분 이제 정부가 그 박스 하단에 있는 박스인데 여러분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정책이 있거든요. 정보화 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은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 있고, 국가정보화. 그 다음에 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행정정보화 정책이 있어. 응? 자, 그러면 근거법 좀 봅시다. 국가정보화 정책의 근거법 이름, 이건 기억하세요? 뭐예요? 말 그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에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자, 행정정보화 근거법. 이게 전자정부법이에요. 이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고, 행정정보화의 근거법은 뭐? 전자정부법이야. 그리고, 자, 그러면 추진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국가정보화 정책의 추진기구는, 잠깐만, 요거부터 합시다. 우리가 중요한 건 행정정보화. 행정정보화, 전자정부죠? 추진기구 어디예요? 중앙부처. 기억하셔요? 행정안전부예요. 우리 정부조직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부조직법상 행정과 안전부의 기능에 보시면 전자정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국가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어딜까요? 국가전체적인 정보화? 이건 기재부? 어지간하면 다 기재부야? 돈 들어가니까? 과학기술정책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근혜 때는 미래부. 자, 뭐, 그 얘기야. 그래서 국가정보화 정책과 행정정보화 정책 이렇게 나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전자정부 개념입니다. 자, 영어로 일렉트로닉 거버먼트. 여러분, 이 전자정부 개념이 언제 나왔냐 하면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나온 개념이야. 여러분, 클린턴 정부에서 추진됐던 행정개혁의 이름이 뭐죠? NPM이지. NPM. 신공관리. 신공관리라는 게 뭡니까?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린턴 정부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도입한 거예요? 전자정부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여러분, 전자정부 정책은 그냥 막연하게 IT,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게 전자정부 아닙니다.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 나온 거야. 혁신 전략. 그래서 첫 번째 줄 끝부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 혁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정부 재창조 전략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뜻인데, 자, 여러분 이제 기존의 행정 업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업무에다가, 여러분 전자정부 되기 전에는 행정 업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어요? 종이문서로 처리했죠. 근데 여러분, 이 종이문서가 우리 관료제의 폐에서도 나오는데, 문서 과다주의, 레드테이프. 그래서 이 종이문서가요, 전통적인 관료조직의 낭비와 비효를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IT를 도입하게 되면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부 다 뭐로 처리가 됩니까? EDMS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도큐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 전자결제 시스템,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 줄이죠, 비용 줄이죠, 종이 낭비 줄이죠. 그래서 자, 기존에 행정 업무가 있는데 전자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IT, 정보기술을 도입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전자정부가 되는 게 아니야. 좀 전에 봤다시피 다시 기존의 행정 업무에다가 IT 도입하는 요 정도의 수준을 뭐라고 하냐면요, 전산화 수준이라 그래요. 전산화. 근데 전자정부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이 이루어야 돼. 혁신이. 그래서 플러스 뭐가 이루어져요? 이걸 BPR이라 그래요. BPR. 여러분, R이 뭐의 약자였죠, 전에? 리엔지니어링이라 그랬죠? 리엔지니어링. 바로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 앞에 있는 P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리엔지니어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앞에 BPR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에서 나온 말인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이게 BPR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이래요.
IT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전산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보기술은 도입했는데 업무 처리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업무 프로세스하고 똑같아.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그럼 전자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전자결제 시스템은 도입했는데 그 내용을 그래도 프린트를 해. 그래서 결제판에 넣고 어떻게 해요? 결제받으러 가. 이런 거는 잘못된 정보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지.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BPR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뭐가 실현이 돼? 이지가 실현이 돼요. 일렉트로닉 거버먼트가.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전자정부는 먼저, 자, 시간과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는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시간으로 원스톱, 넌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 뭐도 실현해요? IT에 기초해서 정보 공개, 또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그래서 국민들이 행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하게 열린 정부를 실현해서 전자민주주의까지 실현하는 이런 정부가 되는 게 바로 전자정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전자정부 발달 과정에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전자정부의 혁신 전략이 여기에 초점을 뒀었어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클린턴 정부에서 효율적인,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잖아. 그래서 이제 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전자정부 정책을 전자정부의 효율성 모델이라 그래요. 효율성 모델. 자, 근데 이제 2000년, 뭐 최근에 와가지고 2010년대 전후해가지고 뭐로까지? 이런 측면. 투명하게 열린,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뭐 전자투표라든지, 뭐 다음에 아고라라든지, 또는 뭐 지금 청와대, 뭐죠? 민원 올리는 거 뭐지, 그게? 국민청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민주성 모델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죠. 다시 쉽게 표현하면, 전자정부라고 해서 단순히 정보기술만 도입한다고 전자정부 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5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뭐로 또 바뀌고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유비쿼터스 정부로. 유비쿼터스. 여러분, 유비쿼터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야? 유비쿼터스. Anytime, anywhere, any device.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로든지 접속이 돼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비쿼터스 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PC로도 접속할 수 있죠? 전자정부 포탈을. 또 뭐로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도 있죠? 또는 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 가다 보면, 그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주민등록 발급하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ATM기 같은 거. 구청에서 설치한 거. 이걸 통해서도 전자민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일종의 유비쿼터스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IoT. 사물인터넷. 뭐의 약자야, IoT가?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들이, 띵즈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유선, 무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자, 양가로 2번은 전자정부 개념의 세 가지 차원.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발전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효율성 모델에서 민주성 모델로 발전한 거고, 뭐, 최근에는 뭐 성찰성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자, 전자정부의 개념 요소인데, 자, 동그라미 3번 줄 치세요. 행정 업무 처리 절차를 뭐 해야 돼? 재설계해서 뭘 가져와야 됩니까? 혁신을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전자정부 구현은 같은 얘기인데 IT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BPR에 의한 행정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7번에 보시면 전자정부는 단순한 행정 업무의 전산화가 아닙니다. 바로 민주주의 이념하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2번에 전자정부의 비전이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전자정부의 비전은 이런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종이 없는 효율적인 정부, 원스톱 서비스, 고객지향적인 정부, 투명하게 열린 정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개념인데 지식 정부.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전자정부의 비전으로 언급되는 개념이 형광펜, 지식행정, 지식정부인데요. 여기다가 형광펜 출처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학습조직.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공부했던 학습조직이 바로 지식행정이에요.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하나 합쳐서 공부하세요. 왜? 여러분 학습조직에서도 지식정보 사회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탈관리제가 학습조직이잖아. 유기적 구조. 그러면 자,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이 중요한 자원이죠. 그럼 지식이 뭡니까? 널리지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쉽게 말하면 지식은 솔루션이야. 솔루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뭐예요? 쓰이게 되게끔 축적 체계화된 정보가 지식이거든. 그러면 지식은 솔루션이니까, 문제 해결책이니까 지식 역량이 높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 역량이 높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원활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바로 지식행정이에요. 그래서 지식정부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지식정부 두 번째 줄, 정보와 지식인데, 정보와 지식, 거기에 가로에 형식지, 동그라미, 암묵지 따로 동그라미. 그리고 지식의 유형은 크게 뭐하고 뭐로 나뉜다고요?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뉘어요. 이건 바로 뒤에서 볼 거고, 이게 IT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고 공유돼서, 자, 이제 지식의 창출이 원활하고 축적, 공유, 학습, 활용이라고 하는 지식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문제 해결 역량, 정책 결정 역량이 높아지는 정보를 지식 정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부 내에 체계적으로 뭐야? 지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를 KMS라 그래요. KMS, 지식관리 시스템.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 지식의 유형, 여기다가는 별표 2개. 지식의 유형, 여기다가는 별표 2개. 여러분, 노나카라는 학자가, 자, 지식의 유형을요, 둘로 나뉘어요. 형식지가 있고, 암묵지가 있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형식지는 언어 하나, 객관 하나가 용이한 지식. 이걸 형식지라 그래요. 반대로 암묵지는 자, 개인이나 조직의 머릿속에, 경험 속에 존재하는 지식. 이게 암묵지인 거지. 그러면 자, 여러분 핸드폰 사면 뭐 따라와요? 그지? 전에 다른 학원에서 요 타임에 핸드폰 사면 뭐 따라와요? 그랬더니 충전기 따라온대. 누가 그건 몰라? 근데 지금 제가 뭐 얘기하다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 얘기하다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따라온다 그래야 돼? 매뉴얼이 따라온다 그래야죠. 그럼 매뉴얼에 담겨있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형식지인 거지.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보고서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이런 이제 언어 하나, 객관 하나가 용이한 지식들. 자, 반대로 암묵지는 뭡니까? 자, 끝자락에 보시면 개인의 노하우, 숙련된 기능, 자, 조직의 경험, 이런 게 암묵지야. 여러분들 죽어가는 노인이 있어요. 죽어가는 노인이 있는, 나이가 들면 누군가 언젠간 다 죽지. 근데 죽어가는 노인이 있는데, 은유라 그래야 되나? 은유법이라 그래야 되나? 죽어가는 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타는 도서관이라고도 해요. 왜? 여러분, 80이라는 인생을 산 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80이라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 같은 걸 하면서 뭐를 터득했어요? 경험, 노하우를. 그분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럼 그분이 죽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그 지식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암묵지야. 그러면 여러분, 자, 지식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지식을 뭐 해야 돼요?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암묵지가 최대한 뭐로 바뀌어야 지식의 공유가 원활해져요? 형식지로 바뀌어야지. 뭐 이런 것들. 자, 뭐 3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식관리의 방법이라고 해서 형식지 관리 방법, 형식지 동그라미 표에, 암묵지 관리 방법, 암묵지 동그라미. 자,
형식기 관리 방법에는요, 줄쳐두세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 그래요. 일종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지.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 마이닝이 뭐예요? 광산에서 채굴하는 걸 마이닝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패턴, 규칙성 같은 걸 찾아서 지식을 도출하는 걸 이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지식 지도.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정보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 오는 게 이런 게 이제 지식 지도고, 암묵지 관리 방법, 이런 암묵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노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 노인 틀딱이니 뭐 이렇게 욕하면 안 돼? 노인을 존중하는 나라는 없지.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데 동그라미 2번 경험담 듣기. 특히 여러분 역사 공부 있죠. 응? 한국사 재미없죠. 근데 재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외우려고 해서 그런데 역사 속에 뭐예요? 지식이 있어요. 왜냐? 인간은 조선시대 살던 인간이나 지금 살던 인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한다고. 응? 그래서 우리 전에 여러분들 정책학 할 때 정책 대안의 탐색 개발에서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점중주의적인 대안 탐색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의 정책, 조선시대의 정책을 참고하는 거지. 야, 진짜 저기 한말에 보면,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책 보다 본 건데, 한말에 보면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야, 근데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썼던 한국 역사에 관한, 민속에 관한 그런, 한국사 공부할 때 나오지 않나? 그때 어떤 여류학자인데, 한국과 이웃나라들인가? 그런 책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인들의 이렇게 모습을 그 당시 한말에, 모습을 달았는데, 와, 지금하고 똑같더라고. 그 책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술을 그렇게 먹는데, 개같이 먹는 거야. 그때 모습이 뭐냐, 어떻게 먹냐면, 한말에도 술을 막 퍼먹어요, 술만. 임산물성이 되도록 먹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야. 또 뭐예요? 토하고, 또 옆에서 우리 주변에 주말에 보면 많이 목격하죠? 여러분, 외국은 술을요,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먹게 되면 이것도 뭐예요? 체포돼요. 체포돼. 왜냐하면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0년 전에 그대로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자, 그리고 뭐 3번에 보시면 실천 공동체, 경험 공동체, 이런 것들까지.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전자 거버넌스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버넌스 시스템이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 투영돼서 나타난 게 뭐예요? 전자 거버넌스입니다. 뜻 중심으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자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참여잖아, 참여. 그리고 그럼 참여는 뭐의 가치이기도 합니까? 민주주의의 가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이버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이 구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전자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가로 2번이 중요해요. 별표 2개. 자, 형광펜으로 전자적 참여 형태의 발전 단계 이렇게 써주세요. 형광펜으로. 자, 여러분 이거는 자 다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가 참여입니다. 참여. 자, 유엔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자, 줄 치세요. 첫 번째가 정보화 줄, 두 번째가 자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정 줄. 자, 밑으로 내려가게 화살표 해주시고,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화되는 겁니다. 이거 올해인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먼저 일단은 뭐예요? 정보화라는 얘기는 정보를 뭐 하는 거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지. 여러분, 정보 없이는 참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참여 1단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자문. 제공하는 거야, 듣는 거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최종적인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결정까지 하는 거지. 정보화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문은 듣는 거. 여기 잠깐요. 정부가요, 국민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듣는 게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그게 민주주의야. 박근혜 때는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 참, 진짜 박근혜 그 행정부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행정 운영의 어떤 표본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이후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겠구나.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반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안 좋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측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메르스 때도 보세요.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죠? 메르스 사태 생겼을 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보를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어떤 병원이 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잖아요. 여러분, 비공식적 의사전달이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는 왜요? 공식적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식적 의사전달을 믿지 못하면 비공식적 유언이나 소문 같은 것들이 막 넘치는 거지.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뒤에서 지방행정할 때 아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주민 참여의 단계를 8단계로 설명하거든요. 똑같이 여기 지금 3단계로 나와 있지만 요거를 3단계를 다시 8단계로 나눴다고 보면 돼.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자, 6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행정정보화의 근거법 이름이 뭐예요? 전자정보법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법에서는 자, 법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자, 아라비아 양가로 1번만 좀 외우세요. 1번만. 전자정보 원칙.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까지 그냥 옆으로 쭉 이렇게 묶어버리고 요거는 그냥 좀 반복해서 좀 보세요. 응? 거기 동그라미 2번 줄 쳐봐봐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단어.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행정기관 등은 상호간에 여기 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복지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공서에 어떤 민원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첨부 요즘에 안 하죠? 왜냐? 주민등록등본은 뭐예요? 니네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왜 민원인한테 요구하냐 이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여러분들 그 여권 발급 받으려면요. 여권 발급은 외교부 업무거든요. 그럼 여권 발급 받으려면 첨부 서류가 있었어야 돼요. 한 20, 30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첨부 서류, 신청서. 지금은 신청서 하나만 내면 되죠. 사진 2장, 5만 원. 수입대 직영비. 근데 예전에 어땠냐면 여기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병적증명서 이런 걸 잔뜩 첨부해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서를 냈다고. 이거 얼마나 민원인이 불편해요. 근데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들은 다 뭡니까? 행정기관이 행정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왜 민원인에게 요구하냐 이거지. 뭐 이런 것들. 자, 나머지는 보시고, 자, 555페이지. 지금 여러분 전자정보 파트는 제가 짚었던 거 있죠? 요것만 일단 보세요. 550페이지 보시면 555. 자, 거기 이제 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행정정보공개제도. 자, 여기서는 다음 페이지 요것만 좀 봅시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은 행정의 주인이죠. 그래서 헌법상 알 권리라는 게 있어요. 알 권리. 그래서 헌법상 알 권리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요.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임의적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국가안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뭐예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반영한 법이 뭐예요?
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 법 이름 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약칭 정보공개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정보공개 신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동그라미.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이것도 행정법규인데,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들, 공권의 성립 요건이 있지, 공권, 빌러에 공권의 3요소 있잖아. 행정법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공권이 있어야 공권을 침해당하면 뭡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동그라미에 청구권, 이 권이 바로 공권이에요, 공권. 근데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는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이. 그래서 이제 원고적격, 해당 행정법규에 보면 원고적격 파트에 보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정보공개 청구는 헌법상 알 권리에 근거해서 바로 파생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야. 모든 국민. 오케이? 법률상 이익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들어가요? 바로 밑에 줄. 외국인도 들어가. 외국인 동그라미. 시험 문제 보면 외국인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인도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인데, 자, 기획번은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며칠?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 며칠을 더 연장할 수 있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길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정부 파트. 그래서 전자정부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제가 언급한 내용, 아까 별표하라는 내용들 있죠? 그건 특히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방행정 봅시다.